학생들 학교 오는데 불편함이 많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 보시다시피 안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선생님 모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사이버 안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큰 틀에서 안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세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민병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의 민병원입니다. 이렇게 대구까지 또 아름다운 계명대 캠퍼스에 오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 시간들을 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학연구소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 또 한미애 박사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해주셔서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받은 주제가 이제 사실 안보와 관련된 얘기라서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다소 까다롭지만 안보 개념의 확대와 정치 이론적 함의라고 내세웠고요. 또 저기 플랜카드에 보면 사이버 안보라고 부제를 달아주셨는데 오늘 그 얘기도 같이 시간이 되는 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시다 보면 조금 까다로운 개념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요. 가능하면 편안하게 또 쉽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좀 공부할 내용이 있으면 서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안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서 제가 여러 편의 이제 논문을 쓰면서 발표를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논문들을 좀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냐 하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죠? 죽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보건안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이전에는 식량안보라는 말도 많이 하고 환경도 안보가 되고 이제는 안보라는 단어가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직하냐, 좋은 현상이냐, 너도 나도 다 안보를 외치니까 이제 안보 같지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너도 나도 다 안보라고 하는데 안보가 이렇게 쉬운 거라면은 진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위기라든가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안보를 이렇게 마구 너나 나나 다 쓰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세 가지 소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안보 개념이라는 것이 그럼 원래는 어땠는데 라고 해서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것이 이제 근대로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1990년대부터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국제정치 구조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이 안보 개념이 다시 한번 탈바꿈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 안보 개념이 마구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학술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는 형태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시간이 되면 사이버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큐리티, 안보가 영어로 시큐리티잖아요. 아마 라틴어로는 세쿠리타스 이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고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 평온한 상태, 행복한 상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했던 것 같고, 또 조금 더 신체적으로는 이런 뭐 읽기도 어려운 단어인데요.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가 레슬링을 할 때 안정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옛날의 안보 개념과 연관이 되었던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세쿠리타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시큐리티라고 하는 단어의 아마 어원이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의미의 안보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아타락시아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마음의 평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개인의 안보라는 이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안보하면은 국가라든가 또는 군대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편안하면 안보야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게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 국가 중심, 군사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옛날 고대적인 의미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 뭐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왕국이 되죠. 중세 1000년 동안에 교회 또는 어떤 기독교 정신이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 신의 말씀을 잘 따르면 됐기 때문에 뭐 안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르티투토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신앙의 확신, 그래서 얻게 되는 어떤 안락함, 행복, 이런 단어들이 쓰였다고 하고요. 세쿠리타스라는 단어도 쓰이긴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시큐리티 같은 개념은 이제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안보라는 개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근대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홉스가 썼던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뭐 원시인들처럼 살아가던 시절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잡아먹고 아구다툼하던 그런 만인 대 만인에 의한 투쟁이다, 이런 표현들은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상태가, 그런 상태가 진짜 안보가 필요한 상태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보라는 것은 그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죽이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걱정이죠, 바로.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이 메투스라는 표현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근대적인 안보의 관념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홉스는 뭐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권자를 뽑고 그 주권자에게 우리의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질서를 장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정치 철학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홉스가 안보를 얘기했지만 그 안보는 그야말로 왕이라든가 또 대통령이 제공해주는 그래서 너를 내가 보살펴 줄 테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하향식 안보 개념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혼란을 줄이고 또 안정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권자가 제공해주는 어떤 특혜, 혜택으로서의 안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홉스식의 안보가 유일한 것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칼 막스 같은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그게 안보가 아니라 착취당하는 이 계급들이 착취하는 계급들에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해방되는 게 안보다라고 보았습니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상태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안보일 수도 있겠죠.
또는 뭐 19세기의 철학자 니체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이라든가 또 가치라는 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안보라는 것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학자들의 또는 사상가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홉스의 철학에 기반을 둔 안보 개념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의 안보 개념은 고대나 중세와 달리 폭력의 제거, 누구한테 강도를 당하거나 맞아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또는 주권자 또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주권을 부여를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정치 사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안보의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든가 수상이라든가 뭐 왕이라든가 경찰, 군대 이런 폭력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독점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우리 같은 국민들을 이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중세기에는 신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프면 기도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논리가 통하지 않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과학적으로 진찰을 해서 처방을 하는 그런 인간 이성에 대한 확신,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국가 또는 어떤 공동체 전체의 안보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그리스 시절에는 내가 편안하게 지내면 그게 안보였는데 이제는 근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국민 전체가 다른 국가나 다른 침략자들에 맞서서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국가 중심의 안보관이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미 살아온 냉전이라고 하는 20세기 후반에 이 안보 개념들이 조금 더 처절하게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45년 이후에 핵무기가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존이라는 문제가 좀 더 처절해집니다. 뭐 일본이 두 발의 핵폭탄을 맞고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태평양 전쟁이 종결이 되었죠. 그때부터 모든 나라들이 핵 개발에 나서게 되고 또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국가 전략의 목표가 됩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한 머리 싸움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전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데요. 안보에서는 이제 이런 국가 또는 전략 이런 단어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따라서 1950년대, 60년대 이 시기에는요. 이 전략 전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뭐 게임 이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략적 사고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합리성이라든가 객관성을 근간으로 하는 그것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뭐 과학기술이라든가 또 심지어 학문조차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60, 70년이 지나니까 전 세계 한 10개 가까운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고 또 수십 개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지구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 이런 비극적인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홉스가 안보를 이야기한 이후로 지난 몇백 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 처절하게 또 과도하게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서요, 대략 한 1970년대부터는 정말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군비 통제를 연구하고 또는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치고받고 싸우던 시기에서 1970년대 초반 데탕트라고 하는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198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다시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80년대 후반에 공산권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20세기 후반의 역사를 겪으면서요, 저희가 안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핵무기라든가 또 국가의 전략적 경쟁을 통해서 더 이상 안보는 나 개인과 연관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거 국가가 맡아야 할 중차대한 임무처럼 이제 간주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20세기 후반에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냉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어떤 처절한 안보관념들이 무너지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국제정치나 안보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동안 전략이라든가 또는 뭐 승리라든가 핵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던 현실주의 관점이 많이 퇴보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주로 막시즘적인 또는 구성주의적인 시각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옛날처럼 우리가 어떤 경쟁하고 갈등에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그러니까 승리하고 어떤 이기는 것 대신에 어떤 반성하고 또 어떤 규범적인 윤리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나는 누구인가, 상대방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 승리해봐야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잘 사는 나라들이 아무리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한다 한들 제3세계권에서 같이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바이러스 시대에 특정한 나라만 안전하게 갈 수가 없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측면들, 성찰하고 규범적이고 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탈식민주의라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역사에서 공부하셨듯이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들을 식민지처럼 삼았던 제국주의의 경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경험에 대한 반작용, 반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50년대, 특히 60년대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막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서 너무 의식적으로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고적인 독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그러니까 탈식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상당한 정도로 이런 영향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요. 한국보다는 오히려 인도라든가 또 아프리카 쪽에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식민주의가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또 학술적으로 이제 많이 침투가 돼서요. 이쪽에서 하는 목소리들은 뭐냐면 타자를 제대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에서는 사실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저건 적이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싸워서 이기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더 이상 나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일단 내 적이 됐건 친구가 됐건 타자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찾아가는 목소리들을 내자라는 이 성찰적인 자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였는데 우리 국가만 잘 되면 됐는데 이제 그래봐야 소용없다. 서로 간에 핵무기 쏘면 다 같이 망하니까 이제는 국제, 나도 살고 쟤도 살아야 되는
이런 양면성들을 같이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탈식민주의가 가져온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라고 할 때 지금까지 근대 후반까지 나타났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나왔던 이 토머스 홉스처럼 내가 이기면 되는 거고 내가 살아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리버럴, 자유주의적인 목소리로 여러분들 아시는 임마누엘 칸트 같은 입장으로 하나 대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이 있고요. 그 중간쯤에 국제법 학자긴 합니다만 이 그로치우스 같은 이 중도적인 입장을 채택하는 이 세 가지 정치 사상가의 견해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쭉 보셨듯이 고대로부터 20세기 후반까지 대략 한 2000년에 걸쳐서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역시 생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에서 국가 중심으로 넘어왔다는 점이 우리가 안보를 얘기할 때 염두에 두고 누구나가 다 공유하고 있는 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 말, 90년대 초 공산권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탈냉전, 포스트 콜드워 시대가 접어들게 됩니다. 벌써 한 30년이 지났는데요.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단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양대 초강대국 또 핵 보유국이 경쟁이 와해가 되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치고받는 아주 예측하기도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보의 핵심적인, 근대 안보의 핵심적인 두 가지 측면이었던 이 군사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안보의 논의가 많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뭐 테러라든가 또 군사 분야가 아닌 형태의 위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보 현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안보라고 할 때 보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 프로텍트 한다는 것이죠. 뭘 지킬 것이냐? 안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떤 대상,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위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어떤 위협이 제기되는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냉전기 이후에 아주 복잡해지는 국제정치의 변화를 거기에 맞추어서 안보 개념을 다시 정립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코펜하겐 학파가 되겠습니다. 뭐 이름도 복잡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인데요. 일부 학자들이 여기에 연관이 돼 있어서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주로 영국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유럽 기반의 코펜하겐 학파라는 국제정치 학자들, 안보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안보가 옛날 냉전 시대와는 바뀌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겪었던 유럽적인 전통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군사안보나 국가안보가 아닌 형태로 안보의 개념을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그 포인트가 요 2번, 3번, 4번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안보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저 뭘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느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 한국에서도 한 30년, 한 20여 년 동안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ecuritization이라고 해서 security라고 하는 단어를 securitize 해서 동사화하고 다시 동사를 명사화한 겁니다. 그 말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안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그것은 이제 명사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보화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안보라는 건 결국 정치적인 결정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늘 바뀌잖아요. 너랑 나랑 마구 싸우면서 내가 승리하면 이게 안보야 라고 했다가 저 사람이 승리하면 저기 안보야 라고 뺏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보라는 개념이 마치 사람들 사이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힘센 놈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그 사람들의 안보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안보화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최근에 이런 추세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코로나 안보죠. 그죠? 국민들의 보건 안보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러냐. 얼마 전에는 뭐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터지고 하면 방사능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가 있고 또 IMF 때는 금융 안보죠. 그죠? 금융 위기가 우리의 또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또 어떤 나라는 식량이 안보가 됩니다. 또 어떤 나라는 환경이 안보가 되고 자, 이거 안보가 이게 오만 영역에서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아무튼 이 코펜하겐 학파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거 정치적인 결과 아니냐. 정치적인 다툼에 의해서 누가 저 안보를 주장했고 누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이 안보 이슈가 됐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부도 원자력 발전소가 이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위험이 있으니까 줄이겠다. 그럼 이제 이것도 일종의 원자력 안보가 되겠죠. 그러면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한국 사회도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한국의 원자력 안보라는 것도 당연하지 그것은 정치적인 결과일 따름이야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안보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화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폴리티사이즈 한다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다툼 속에서 안보가 결정되는 거지 그거 꼭 뭐 군인들만 안보를 지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보 대상이 뭐 쉬운 얘기인데요. 안보 대상이 넓혀졌다. 자, 과거에는 국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안보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IMF 때 내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 가족의 안보가 더 중요하지 대한민국이 더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단위가 가족, 또 개인, 또 국가를 넘어서서 지역, 뭐 글로벌 지구 전체 이런 안보의 대상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게 하나. 그리고 역시 안보의 영역, 이 섹터도 넓어졌습니다. 이거 아까 다 나온 얘기지만 군사적인 침략이 안보의 유일한 위협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최근에 보건 등등이 다 안보 영역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요, 90년대부터 나온 유명한 개념이 바로 인간 안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저 위에 사이버 안보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보 영역들이 이리저리 마구 뻗어가면서 이 휴먼 시큐리티라는 개념도 유엔에서 9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총 맞아 죽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내전으로 고향에서 쫓겨나서 또는 밥도 못 먹고 길거리에서 죽어가야 되는 그런 참혹한 모습들이 안보의 진짜 과제다라고 해서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개념이 바로 인간 안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개인이라든가 또 글로벌 사회라든가 또 가족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어떤 이 쌍방향적으로 다방향적으로 어떤 분석 수준이 확장이 되었고요. 그 개념 중에 하나, 연관된 개념 중에 하나로서 지역 안보 컴플렉스라고 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의식, 유럽의 안보 이런 식으로 지역 내에서 이런 안보 공동체에 관한 논의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나타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아까 탈근대주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인데요. 비서구 지역에 스스로에 대한 성찰, 반성, 고찰이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제3세계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미 같은 지역에서는
똑같은 국가로서 안보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게 똑같은 국가가 아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강한 나라들이 얘기하는 안보와 자신들의 안보가 너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나라들은 너무나 강대국의 의존을 많이 해 있었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게 대칭적이 아니라 굉장히 비대칭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은 나라들, 제3세계권이라든가 또 취약국가라든가 또 이미 뭐 국가 역할도 못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예멘 뭐 이런 수많은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안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의 안보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비서구적인 안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안보 얘기를 할 때 유럽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 존재론적인 안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을 고려한 안보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이론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미 90년대 이후에 세계화 추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뭐 싫으나 좋으나 서로 교류하고 통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프거나 하나가 위험하면 다른 것도 아프고 다른 것도 위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와 같이 또 금융위기와 같이 어느 한 군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네트워크화에 따라서 안보의 개념들도 굉장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펜하겐 학파의 어떤 새로운 안보 인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학술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비판은요, 이 주장이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고 서구 중심적인, 서구가 마치 우월한 지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서구는 그동안 많이 발전을 해왔으니까 서구가 모델로 앞서가고 나머지 나라들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안보화라고 하는 아까 정치화 과정들을 이 사람들이 강조를 했는데,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보화를 통해서 결정이 된 안보 이슈라는 것은 결국 그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물신화, 다시 말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고 당연한 건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면은 이미 무엇인가가 안보로 결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 문제가 이거 중대한 안보 이슈라고 사회적인 논쟁이 일어났다면 거기에는 이미 헤게모니적인 권력 관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조금 이런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힘이 세서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논의 구조를 바꾸고 거기에서 안보의 개념을 바꾼 다음에 그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다 내 말 듣고 세금들 더 내시고 내가 정책을 추진하는 대로 따라오세요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거 저희가 생각하는 안보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주관적인 인식도 여기에 한몫하는데요.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정말 뭐가 안보 위협인가에 관한 고민보다는 우리가 보통 앞서 나왔던 정치화, 어떤 화행이라고 또 어려운 언어학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말을 통해서 그 실천적인 이슈를 미리 앞질러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거 정말 심각한 거야. 또는 뭐 사이버 안보이 정말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인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가야 돼라고 사회적인 어젠다를 끌어가야겠죠. 사실은 이게 국민적인 어떤 합의보다는 되게 특정한 정치 세력의 주관적인 인식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이 이제 코펜하겐 학파가 이런 개념들을 많이 제시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어떤 안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모습들, 안보 딜레마라든가
이런 어떤 안보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은 좀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냉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복잡해지는 국제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안보의 개념이라는 것이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 네트워크 시대에, 그러니까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쟤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때 안보라는 것은 좀 더 옛날보다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대 국가라고 해서 그냥 뭐 한국 안보, 일본 안보, 중국 안보 이렇게 당구공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 개념으로 남아 있는데요. 안보 딜레마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안보 자산을 늘리면, 뭐 탱크도 더 사고 비행기도 더 사면 그걸 보고 내 적이, 내 이웃이 불안하니까 자기도 더 사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보고 내가 불안하네 하고 내가 더 안보 역량을 늘리면 서로 간에 진짜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가 없어도 부득불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안보 역량을 자꾸 늘리면서 끝내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안보 딜레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아주 단순한 모델인데요. 이 안보 딜레마가 네트워크 시대에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많이 의존해 있는 걸 저 사람이 알고 나도 알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와 뭐 무역 분쟁을 한다거나 뭐 무기 개발 경쟁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안보 딜레마가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복잡하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안보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안보 문제라는 것이 옛날처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뭐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울리히백 같은 분들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이 사회 자체가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위협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리스크 소사이티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만 가지, 평범하게 길 가다가도 내가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 사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는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안보 이슈처럼 간주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탈냉전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 안보 개념의 어떤 바뀌는 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